2018년 12월 중국으로 진출해 있는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중국 법인이 베이징에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 슈프림과 콜라보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곧 슈프림 SNS에 한 게시물이 업로드됩니다. 슈프림은 삼성과 함께하지 않는다면서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삼성과 협업을 하기로 발표한 업체는 진짜 슈프림이 아니라 모방 업체였어요. 슈프림 이탈리아라는 이탈리아 브랜드였는데요. 모방 업체지만 상표권 선출원주의의 허점을 노려서 유럽, 중국, 아프리카 등 전 세계 67개국에서 상표권을 등록해버리는 바람에 합법적 짝퉁이 됐습니다. 왜냐면 슈프림의 유일한 약점이 바로 상표권이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명사나 형용사는 상표권으로 등록될 수 없다는 방침 때문이죠. 그래서 슈프림은 한국에서도 골머리를 앓습니다.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상표권 전쟁을 벌였어요. 슈프림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한 2013년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으나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그 이후엔 2018년에 다시 도전해서 2022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고 심사까지 통과했으나 유사 상표를 가진 짝퉁 업체들이 이의 신청에 나서서 괴롭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국에서 슈프림이란 이름을 먼저 썼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발목을 잡히는가 했습니다만 슈프림은 이길 줄 알았던 건지 올해 8월 도산에 한국 첫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합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20일 짝퉁 업체들의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서 상표 등록 최종 절차인 등록 결정서를 통지받습니다. 상표 내기도 힘든데 따라하기도 엄청 따라하고 삼성도 쏟고 짝퉁 브랜드란 이미지 생기고 이렇게나 억울한 슈프림인데 사실 슈프림도 처음엔 따라해서 생긴 브랜드입니다. 1994년 4월 슈프림을 런칭하던 당시 창립자 제임스 제비아가 별 생각 없이 슈프림이란 이름을 짓고 바버라 크루거의 데카르트 패러디 작품을 봤는데요. 이거다 싶어서 로고를 따라 만들어버린 거죠. 슈프림의 시작은 또 다른 유명 스트릿 브랜드 스투시와 함께 시작합니다. 1954년 캘리포니아 출생 쇼 스투시는 서핑 광이었어요. 그래서 25살이었던 1980년부터 캘리포니아 라구나 해변에서 서핑보드를 만들고 팔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서핑보드를 팔면서 좀 잘 팔리라고 자기 이름을 티셔츠에 적어서 손님들한테 한 장씩 드렸는데요. 그래서 결국 3일 동안 서핑보드를 24개 판매합니다. 하루 8개씩 팔았으니까 뭐 나쁘지는 않은 성적이었어요. 그래서 룰루랄라 하고 신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보드보다 이름 적은 티셔츠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3일 동안은 이름 적힌 티셔츠가 1000장이나 팔립니다. 그래서 쇼 스투시도 서핑보드 판매를 당장 그만두고 의류산업에 뛰어들고 싶은데요. 사실은 처음부터 개인 매장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굴뚝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자본은 없었는데 남의 돈으로 장사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도매 장사로 스투시 옷들을 팔기 시작했는데요. 값도 싸고 시장에 유통되는 양도 처음엔 많았습니다. 그렇게 싸고 예쁜 옷이 길거리에 많아지니까 당연히 젊은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요. 특유의 분위기 덕분인지 힙합 좋아하는 청년들한테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스트릿 패션이면서 동시에 스트릿 패션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된 거죠. 자연스럽게 모든 옷가게들은 잘 팔리는 옷, 예쁜 옷인 스투시를 자기 가게에 들여놓고 팔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제임스 제비아가 운영하던 편집샵 유니온도 마찬가지였죠. 유니온은 당시 힙합과 함께 스트릿웨어를 취급하는 뉴욕의 최초격 소매점으로 인기를 끌던 매장이었는데요. 한창 그 분야 정상에 있던 스투시도 유니온을 발견하고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유니온에 스투시 옷이 입점됐는데 스투시 옷만 맨날 품절된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확신한 제임스 제비아와 쇼 스투시는 스투시 단독 매장을 오픈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제임스 제비아가 스투시의 첫 번째 뉴욕 단독 매장 오픈과 운영까지 맡게 된 거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스투시는 대박납니다. 스트릿, 보더 패션의 꿈의 아이템이 될 정도로 매번 품절 대란을 겪으면서도 사람들이 줄을 섰죠.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돈방석에 앉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인연은 길지 않았습니다. 쇼 스투시가 돌연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그의 나이 39세의 말이죠. 쇼 스투시의 갑작스러운 은퇴에
제임스 제비아는 독립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템을 찾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스케이트보드가 꽤나 유행했음에도 제대로 된 스케이트보드 용품점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뉴욕의 스케이트보더들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개성 넘치는 청년층이었고 그들이 주로 한적한 길거리에서 보드를 즐긴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기 좋은 한적한 위치가 필요했어요. 그때 라파에트 스트릿을 발견하고 그곳에 가게를 오픈합니다. 라파에트 스트릿은 거리에 있는 대부분의 매장이 공실이었기에 사람도 없고 보드 타기에 딱이었죠. 이때 이제 바버라 크루거의 데카르트 패러디 사진을 보고 슈프림이라는 로고를 만들게 된 거죠. 시작은 편집샵이었습니다. 슈프림보다도 타 브랜드 제품 위주였어요. 당시 스케이트보드 인기 브랜드였던 주욕, 스피파이어, 쇼티스 등을 판매하며 슈프림 제품으로는 로버트 드니로 사진에 로고를 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판매했습니다. 뭐 그렇게 장소적 여건도 괜찮았고 스케이트 용품을 다루는 거의 유일한 매장이라서 이 보더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성지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선 최근 뜨거웠던 룰루레몬과 비슷한 점이 느껴집니다. 슈프림은 의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게릴라 마케팅 전략을 펼쳤어요.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채로 잠재 고객이 많이 모인 공간에 나타나서 상품을 노출시키고 판매를 촉진시키는 방식인데 룰루레몬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요가 강의를 진행하며 매장을 커뮤니티로 발전시켰고 슈프림은 스케이트 보더들이 즐기기 좋은 지역적 특성과 제대로 된 유일한 스케이트 용품점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매장이 스케이트보드 커뮤니티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고 그 공간에 모이는 사람들은 또 자연스럽게 마케터도 되고 소비자도 되는 거죠. 어쨌든 그때쯤 슈프림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흐르는데요. 바다 건너 일본에서 개성 있는 스타일이 급 유행합니다. 개성 넘치는 스타일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더룩에 관심이 높아져 갖고 맨해튼에 들른 일본인들은 슈프림 매장에 들르게 됐죠. 일본 내에서 슈프림에 대한 사랑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래서 슈프림 2호점은 첫 해외 진출과 겹치게 돼요. 이게 슈프림의 일본 사랑인지 일본의 슈프림 사랑인지 반년 만에 일본에만 3개 매장을 오픈해서 98년 6월 17일 도쿄의 슈프림 2호점, 3주 뒤인 7월 18일 오사카의 3호점, 그리고 4개월 뒤인 11월 30일 후쿠오카에 4호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도쿄점이 첫 매장을 낸 지 4년 만에 낸 2호점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매장을 쭉쭉 늘렸는데 뭐 어쨌든 고객이 늘어났으니 이제는 제대로 된 자체 의류를 생산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수요에 맞춰서 공급량까지 늘리진 않아요. 슈프림의 판매 방식은 드랍입니다. 제품을 특정 날짜에 매장으로 떨어뜨린다는 뜻인데요. 보통 한정판 제품들이 이런 식으로 제품을 발표하거나 출시 일정을 알리기도 하죠. 그런데 슈프림은 모든 제품이 드랍 방식으로 발매되고 심지어 발매되는 물량도 적은 탓에 드랍 날짜인 목요일 오전 11시마다 매장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드랍이라는 판매 방식 때문에 갖고 싶어도 못 가지는 브랜드가 됐고 소유욕을 자극하며 팬층을 두텁게 만든 슈프림이 소비자를 미치게 하는 또 다른 전략이 있는데요. 바로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슈프림은 정말 장르와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콜라보 제품들을 쏟아내며 인지도를 높여요. 이게 옷이나 보드는 물론이고 개구리 캐릭터랑도 콜라보레이션합니다. 아마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협업 브랜드가 있죠. 루이비통. 사실 슈프림과 루이비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소송까지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2000년에 슈프림이 루이비통의 모노그램을 가져다 쓴 보드를 만들었는데 루이비통 입장에선 이건 패러디나 오마주가 아니라 도용이다 라며 소송을 제기했죠. 이게 설립된 지 6년밖에 안 된 슈프림 입장에선 루이비통이란 메가 브랜드의 강경한 대응을 이겨낼 수 없었고 그래서 제품을 전량 리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 두 브랜드가 화해의 악수를 했습니다. 스트릿계의 루이비통인 슈프림과 실제 루이비통이 진짜로 만나버린 거죠. 패션 업계에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충격적인 콜라보레이션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드랍 판매 방식과 여러 콜라보 제품들 덕에 슈프림은 가격도 사악하고 한정판 느낌을 제대로 가져서 점점 스트릿 브랜드의 끝판왕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요. 패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오프화이트의 창립자 버지라블로가 슈프림은 나의 루이비통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미국과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하지만 팬들 입장에선 동경하는 브랜드일 뿐 친절한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위상에도 한 7국가에만 공식 매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한국. 그러니까 드랍 때문에 비싼 것도 속상한데 드랍에 참여하려면 해외여행까지 가야 한다는 이 팬들 입장에선 참 속상한 일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인기가 너무 많아지고 비정상적인 리셀 가격으로 이미지가 나빠지기도 했는데요. 제품 자체의 멋이 아닌 그저 과시하기 위한 비싼 제품, 그러니까 희귀한 제품만을 쫓는다는 거죠.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나 스트릿을 좋아하는 팬들은 다른 브랜드를 찾는 경우도 많아졌고 슈프림 특유의 하입이 죽고 있다는 평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몰락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원래 업계 1위 자리가 다 그런 거죠. 슈프림은 여기서 어떤 전략을 펼치면 더 오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슈프림 이야기였습니다.